큰 의사 노먼 베순, 테드 알렌, 시드니 골든, 닥터 노먼 베순. 다시는 결코 메스를 들면서 그 어떠한 생명체에 대해서도 단순한 유기체로 취급하지 않으리라. 사람이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란 꿈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나의 칼은 육체와 동시에 그 꿈을 구하리라. 제2차 세계대전, 중국 북부의 군사지역, 일본군에 의해 완전히 봉쇄된 이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중국군 병사들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싸우고 있었다. 우리 뒤에는 백군이 있다. 그들은 닥터 노먼 베순을 그렇게 불렀다. 백구은. 캐나다인 노먼 베순은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기동 의무대 의사였다. 그의 기동 의무대는 중국군이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했다. 그가 이 게릴라 의료 봉사대를 만들 때 채택한 구호는 의사들이여, 부상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들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라 였다. 그 마음이 노먼 베순의 발걸음을 중국으로 이끌었다. 스페인 내전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질병을 돌보되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작은 의사라 하고, 사람을 돌보되 사회를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보통 의사라 하며, 질병과 사람,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그 모두를 고치는 의사를 큰 의사라 한다. 인간의 육체와 꿈을 구한 사람, 노먼 베순은 큰 의사였다. 그는 자신의 최대 무기인 의술로 폐결핵과 세계의 가난과 스페인 내란을 일으킨 파시즘과 중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동떨어진 고민이 아니었다. 40대 후반이었던 그는 이미 70대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한쪽 폐로 숨쉬는 사람이었다. 청년 노먼 베순은 의사였던 할아버지를 따라 의대에 진학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24세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프랑스로 간 그는 당시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처참해진 프랑스의 풍경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학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실감한다. 부상자를 치료하다 부상을 입고 캐나다로 돌아온 베순은 전쟁이 지나간 땅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시 영국에서 군인이 된다. 군을 제대했을 때 20대를 전쟁과 함께 보낸 그의 귀 밑에는 흰 머리카락이 돋아 있었다. 베순은 기회의 땅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첫 개인 병원을 열었다. 가장 붐빈다는 이유로 터를 잡았던 그곳은 알고 보니 홍등가의 중심지였고,
환자들 대부분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다. 가난한 환자의 차트에 병명을 폐결핵으로 써야 할지 가난이라고 써야 할지 모르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신통치 않았던 병원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랜트 마틴이라는 성공한 개업의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뱃순의 병원을 소개한 후부터였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의 손은 변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전에는 두 손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상대했는데 지금은 부유한 사람들만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고 부자들에게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간신히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뱃순의 집 문을 두드린다. 아내가 산고를 겪고 있는데 분만을 도와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내는 뱃순을 시 외곽에 버려진 박스카로 안내했다. 그제야 사내가 분만을 도와줄 의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알았다. 뱃순은 영양실조에 걸린 산모에게서 아주 작고 쭈글쭈글한 갓난애를 받아냈다. 아이는 한 달이 못 가서 죽을 것이었다. 신성한 의술,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말인가. 이 남자에게는 불운한 자식의 생사보다도 주급 20달러의 일자리가 더 중요할지 모른다. 인술이라 거참 말이 좋군. 그 사기꾼들은 자신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박스카에 사는 남자의 간청을 거부했지 않은가. 뱃수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 의사들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다. 알고 지내는 의사들 중에는 중세의 이발사 자격밖에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 가운데 반은 카운터나 보아야 할 작자들이지. 그나마 나머지 반에게도 그들이 장사꾼이 아니라 의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은 심정이야.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독히 권위적인데 비판을 당하면 견디지 못해.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남들이 생각하기를 바라지. 빈민가 사람들에겐 의사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말하자면 한 푼도 받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되고 어느 부인네한테 운동만 좀 하면 될 증세에 대해 강장제 한 첩을 조제해주고 치료비를 엄청나게 받았다면 그것이 성공이 된단 말이야. 피로와 불만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그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폐결핵이었다. 당시 결핵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다. 그저 요양하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날의 숫자를 세는 수밖에 없다. 뱃수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지하고 결핵 환자들이 모여있는 트리도 요양소로 들어갔다. 요양소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도서실에서 우연히 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쓴 폐결핵 수술이란 책을 발견한다. 거기에는 폐결핵 치료 방법으로 인공 귀흉술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이 새로 태어나게 되리란 걸 알았다. 의사들이 폐결핵 환자의 외과 수술을 기피하는 바람에 나을 수 있는 결핵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베수는 그 즉시 수술을 요청했다.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그는 싱긋 웃으며 셔츠를 열어젖힌다. 신사 여러분, 나는 그 위험을 환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수는 살아났다. 37세. 그는 1년 전에 이혼을 통지했던 아내에게 퇴원 소식을 알리며 기차에 올라탔다. 차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의 칼은 육체와 동시에 그 꿈을 구하리라. 건강을 회복한 베수는 흉부외과의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다. 이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폐결핵이었으며 어느덧 그는 저명한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다. 악성 결핵으로 죽어가는 젊은 여자 환자가 내게 키스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자 그는 곧바로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런 악성 환자와 키스를 하고서도 괜찮겠냐고 다른 사람들이 묻자 베수는 대답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의학 지식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문득 그는 결핵 치료술이 발달했는데도 결핵 환자의 발병률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 이유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또 하나의 질병. 결핵균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중세의 콜레라보다도 훨씬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질병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가난이라는 질병이었다. 그는 좌절했다. 차라리 메스를 집어던지고 거리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외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부자들의 결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결핵이 있다. 부자들은 회복되지만 가난뱅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경제학과 병리학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요양소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결핵 환자들이 지금 당장 손을 쓰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그 상태 그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책상머리에서 일하고 있다.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가 만나는 공통 기반이다.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베수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 공동체를 구상했다. 의료 서비스는 가게에서 통조림을 사듯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오물수거, 전기 공급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의 노력으로 캐나다에는 몬트리올 국민보건그룹이라는 단체가 생겨났다. 어느 날 그는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시위 중인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달라, 부인들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배급이 아닌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다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그때부터 실업자,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1936년 스페인에서는 좌익 정당의 지지를 받던 인민전선이 공화국 정권을 잡자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파시스트 군대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캐나다에서 이 내전을 주시하고 있던 베수는 캐나다 국민이 모금한 기금으로 스페인에 파견될 의료 지원단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에게 있어 스페인으로 간다는 것은 흉부외과 의사로 결핵과 싸워온 7년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진로 문제로 망설일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의료 지원단을 이끌고 전쟁터로 뛰어든다. 나는 부상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그들의 셔츠를 찢어서 묶어주었다. 또 어느 집 앞에서는 한 작은 아이가 기둥들 사이에 끼어 끙끙대면서 울고 있었다. 나는 기둥들을 치우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긴급 앰뷸런스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마침내 앰뷸런스를 만나게 된 나는 그 아이를 들것에 눕히면서도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이의 눈빛이 이미 제 빛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페인에 도착해 전장을 둘러보며 눈앞에서 폭격의 참상을 목격한 베수는 분노했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현대전의 의료 체계가 가진 중대한 결점을 발견한다. 부상병들은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면 심각한 출혈과 그로 인한 쇼크 때문에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버렸다. 베수는 이동 수혈 부대를 만들어 전쟁터에서 수혈을 시도하기로 했다. 수혈만 해주면 출혈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부상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 그 제안에 따라 최초의 이동 수혈 부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피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헌혈을 해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혈 부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3일 동안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마드리드 시민들에게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 사흘째인 마지막 날,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던 베순에게 한 의사가 뛰어와 창밖을 가리켰다. 바깥에는 2,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 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어났다. 베수는 부상병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혈이 필요한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다. 전쟁터란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사나이가 이 스페인의 전쟁터에 나타나 인류의 상식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베수는 마드리드에 전쟁과들을 위한 어린이 마을을 세우고 미국과 캐나다 시민들에게 공화국 스페인의 곤경을 호소하고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와 강연 여행을 다닌다. 그 무렵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팽창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일본에 대항해 반침략 투쟁을 전개하던 참이었다. 중국은 스페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었다. 강연 여행을 마친 베수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의료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의료 봉사대에 자원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 머문 홍콩에서 그는 이혼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홍콩을 벗어나자마자 그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특파원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스페인에 갔다 왔다고 해서 이제는 그저 옆에서 편안히 구경이나 해도 괜찮다는 어떤 특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스페인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소.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거요. 평생 동안 나는 당시 목도했던 비참한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고통을 다시 느낄 것이요. 나는 살인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모순을 묵과하기를 거부하오. 나는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태만한 탓에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소. 내가 중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 장소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이요. 또한 나의 능력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베수는 살아있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대륙에서 그는 혼자서 연안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도중에 철로가 끊어져 나귀의 짐을 싣고 도보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을 던지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높이에서 남진하는 일본의 폭격기가 지나갔다. 1938년 3월 베수는 연안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군의 후방에 위치한 진찰기지구로 파견되었다. 이제 나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엄청난 투쟁의 고원하고도 묘한 맛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중국 군인들에게는 투쟁의 의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들은 일본군에게서 빼앗은 총을 사용하고 죽은 일본인 병사가 입던 옷을 입었다. 무엇보다 부상병들을 치료할 제대로 된 병원 시설이 없었다. 수술실도 수술 도구도 없었다.
쓰고 난 붕대도 빨아다가 재차 3차 사용했다. 상처를 꿰매는 실도 마을에서 쓰는 평범한 실이었으며 지방의 제조업체에서 만든 의약품들은 효과가 의심스러웠다. 병원 요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뱃수는 마을의 절을 개조해 시범병원을 세우고 간호병과 군의관을 위한 병원 부속 학교를 만들어 틈틈이 강의했다. 헌혈을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피를 뽑아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루에 10건이 넘는 수술을 하고 밤에는 의료 요원들을 위한 의학 교재를 집필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몸은 몹시 피곤하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내게 있었던가. 나는 지금 아주 대만족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매 순간 활기차게 일을 하는 데다 모두들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돈 같은 것은 지금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곳 사람들은 바로 인류라는 계급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잔악행위를 겪었으면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고 있으며 처절한 쓴맛을 보았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지독한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인내와 낙천적 태도와 조용한 지혜를 알고 있다. 나는 정말이지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간과의 싸움, 초인적인 활동, 돕고 창조하고 지도하는 기쁨 속에서 뱃수는 10사람 몫의 일을 해냈다. 부상병들은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목숨을 잃고 있었다. 그 시간을 붙잡기 위해 그는 전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기동 의무대를 조직했다. 그때부터 군인들 사이에서는 백군에 대한 전설이 생겨났다. 지칠 줄 모르는 사나이,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는 사나이, 처음 만난 부상병에게 우리 아들이라는 중국어를 건네는 사나이, 부상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하얀 얼굴의 사나이, 그가 바로 백군이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부탁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책 3권과 신문과 잡지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실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루즈벨트가 아직도 미국 대통령입니까? 프랑스에서는 인민전선정부가 아직도 집권하고 있습니까? 스페인 사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 뜨기 전에 이동해 전장에 도착하는 즉시 검진과 수술을 실시하고 잠깐 눈을 붙인 뒤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뱃수는 과도한 수술로 몸을 혹사시키다가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린다. 11월, 그는 수술 중에 손을 베이고 말았다. 빨리 후퇴하라는 보고를 받고도 최후의 순간까지 수술을 감행하다가 생긴 일이었다.
아주 작은 상처였지만 얼마 뒤 그는 쓰러졌다. 폐혈증이었다. 감염 부위가 이마까지 번져 있었다. 말 위에 탄 베수는 난 괜찮아 를 연신 반복했지만 다음 전투지에서 또다시 쓰러진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예감한 그는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서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절대로 보정, 천진, 북평 같은 도시에서 사지 말기 바랍니다. 그곳의 가격은 상해나 홍콩보다 2배나 비쌉니다. 그들에게 내가 정말 행복했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지난 2년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외로움도 느꼈지만 저는 이곳에서 최고의 생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서를 끝마치자 맥이 풀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져 뒹굴었다. 1939년 11월 13일 이것이 그의 2번째 죽음이었다. 세균이든 사회체제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좀먹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온몸으로 맞섰던 휴머니스트 노먼 베순. 그가 거쳐간 마을 구석구석마다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오늘날 그는 중국 근대사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모택동은 그의 동료들에게 우리는 한 인간의 서거 이상의 것을 통곡합니다 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닥터 노먼 베수는 이른바 실명소설인데 한 의학도의 희생적인 인간애가 수행자인 나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한다. 의학도라면 소설 동의보감과 함께 꼭 읽어둬야 할 책이다. 그리고 책 뒷표지의 추천사에 이렇게 썼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닥터 노먼 베순을 읽어보라고 한다. 자신의 직업에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쏟고 있는 주인공의 삶이 전류처럼 우리 가슴에 전해온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 현재의 삶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1952년 메스 검 닥터 노먼 베순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리틀 브라운 앤 컴퍼니에서 처음 발행된 이 책은 세르비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를 비롯해 19개의 언어로 출판되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널리 출판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실천문학사에서 1991년 12월 천희상이 번역해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는데 출판과 함께 대학가에서부터 먼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2001년 6월 같은 이가 개역하여 재출간되었으며 실천문학사의 역사 인물 찾기 시리즈 첫 번째 권에 자리했다. 이 시리즈는 체 게바라 평전, 스콧 니어링 자서전, 간디 평전, 비노바 바베, 노신 평전,
밥 딜런 평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 의사 노먼 베순, 테드 알렌, 시드니 골든, 닥터 노먼 베순. 다시는 결코 메스를 들면서 그 어떠한 생명체에 대해서도 단순한 유기체로 취급하지 않으리라. 사람이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란 꿈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나의 칼은 육체와 동시에 그 꿈을 고하리라. 제2차 세계대전, 중국 북부의 군사지역, 일본군에 의해 완전히 봉쇄된 이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중국군 병사들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싸우고 있었다. 우리 뒤에는 백군이 있다. 그들은 닥터 노먼 베순을 그렇게 불렀다. 백군. 캐나다인 노먼 베순은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기동 의무대 의사였다. 그의 기동 의무대는 중국군이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했다. 그가 이 게릴라 의료 봉사대를 만들 때 채택한 구호는 의사들이여, 부상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들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라 였다. 그 마음이 노먼 베순의 발걸음을 중국으로 이끌었다. 스페인 내전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질병을 돌보되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작은 의사라 하고, 사람을 돌보되 사회를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보통 의사라 하며, 질병과 사람,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그 모두를 고치는 의사를 큰 의사라 한다. 인간의 육체와 꿈을 구한 사람, 노먼 베순은 큰 의사였다. 그는 자신의 최대 무기인 의술로 폐결핵과 세계의 가난과 스페인 내란을 일으킨 파시즘과 중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동떨어진 고민이 아니었다. 40대 후반이었던 그는 이미 70대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한쪽 폐로 숨쉬는 사람이었다. 청년 노먼 베순은 의사였던 할아버지를 따라 의대에 진학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24세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프랑스로 간 그는 당시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처참해진 프랑스의 풍경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학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실감한다. 부상자를 치료하다 부상을 입고 캐나다로 돌아온 베순은 전쟁이 지나간 땅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시 영국에서 군인이 된다. 군을 제대했을 때 20대를 전쟁과 함께 보낸 그의 귀 밑에는 흰 머리카락이 돋아 있었다. 베순은 기회의 땅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첫 개인 병원을 열었다.
가장 붐빈다는 이유로 터를 잡았던 그곳은 알고 보니 홍등가의 중심지였고 환자들 대부분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다. 가난한 환자의 차트에 병명을 폐결핵으로 써야 할지 가난이라고 써야 할지 모르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신통치 않았던 병원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랜트 마틴이라는 성공한 개업의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뱃순의 병원을 소개한 후부터였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의 손은 변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전에는 두 손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상대했는데 지금은 부유한 사람들만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고 부자들에게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간신히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뱃순의 집 문을 두드린다. 아내가 산고를 겪고 있는데 분만을 도와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내는 뱃순을 시 외곽에 버려진 박스카로 안내했다. 그제야 사내가 분만을 도와줄 의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알았다. 뱃순은 영양실조에 걸린 산모에게서 아주 작고 쭈글쭈글한 갓난애를 받아냈다. 아이는 한 달이 못 가서 죽을 것이었다. 신성한 의술,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말인가. 이 남자에게는 불운한 자식의 생사보다도 주급 20달러의 일자리가 더 중요할지 모른다. 인술이라 거참 말이 좋군. 그 사기꾼들은 자신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박스카에 사는 남자의 간청을 거부했지 않은가. 뱃수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 의사들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다. 알고 지내는 의사들 중에는 중세의 이발사 자격밖에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 가운데 반은 카운터나 보아야 할 약자들이지. 그나마 나머지 반에게도 그들이 장사꾼이 아니라 의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은 심정이야.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독히 권위적인데 비판을 당하면 견디지 못해.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남들이 생각하기를 바라지. 빈민가 사람들에겐 의사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말하자면 한 푼도 받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되고 어느 부인네한테 운동만 좀 하면 될 증세에 대해 강장제 한 첩을 조제해주고 치료비를 엄청나게 받았다면 그것이 성공이 된단 말이야. 피로와 불만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그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폐결핵이었다. 당시 결핵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다. 그저 요양하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날의 숫자를 세는 수밖에 없다. 뱃수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지하고 결핵 환자들이 모여있는 트리도 요양소로 들어갔다.
요양소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도서실에서 우연히 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쓴 폐결핵 수술이란 책을 발견한다. 거기에는 폐결핵 치료 방법으로 인공 귀흉술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이 새로 태어나게 되리란 걸 알았다. 의사들이 폐결핵 환자의 외과 수술을 기피하는 바람에 나을 수 있는 결핵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베수는 그 즉시 수술을 요청했다.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그는 싱긋 웃으며 셔츠를 열어젖힌다. 신사 여러분, 나는 그 위험을 환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스는 살아났다. 37세. 그는 1년 전에 이혼을 통지했던 아내에게 퇴원 소식을 알리며 기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의 칼은 육체와 동시에 그 꿈을 구하리라. 건강을 회복한 베수는 흉부외과의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다. 이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폐결핵이었으며 어느덧 그는 저명한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다. 악성 결핵으로 죽어가는 젊은 여자 환자가 내게 키스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자 그는 곧바로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런 악성 환자와 키스를 하고서도 괜찮겠냐고 다른 사람들이 묻자 베수는 대답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의학 지식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문득 그는 결핵 치료술이 발달했는데도 결핵 환자의 발병률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 이유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또 하나의 질병. 결핵균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중세의 콜레라보다도 훨씬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질병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가난이라는 질병이었다. 그는 좌절했다. 차라리 메스를 집어던지고 거리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외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부자들의 결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결핵이 있다. 부자들은 회복되지만 가난뱅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경제학과 병리학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요양소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결핵 환자들이 지금 당장 손을 쓰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그 상태 그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책상머리에서 일하고 있다.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가 만나는 공통 기반이다.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베수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 공동체를 구상했다.
의료 서비스는 가게에서 통조림을 사듯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오물수거, 전기 공급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의 노력으로 캐나다에는 몬트리올 국민보건그룹이라는 단체가 생겨났다. 어느 날 그는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시위 중인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달라, 부인들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배급이 아닌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다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그때부터 실업자,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1936년 스페인에서는 좌익 정당의 지지를 받던 인민전선이 공화국 정권을 잡자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파시스트 군대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캐나다에서 이 내전을 주시하고 있던 베수는 캐나다 국민이 모금한 기금으로 스페인에 파견될 의료 지원단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에게 있어 스페인으로 간다는 것은 흉부 외과 의사로 결핵과 싸워온 7년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진로 문제로 망설일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의료 지원단을 이끌고 전쟁터로 뛰어든다. 나는 부상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그들의 셔츠를 찢어서 묶어주었다. 또 어느 집 앞에서는 한 작은 아이가 기둥들 사이에 끼어 끙끙대면서 울고 있었다. 나는 기둥들을 치우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긴급 앰뷸런스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마침내 앰뷸런스를 만나게 된 나는 그 아이를 들것에 눕히면서도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이의 눈빛이 이미 제 빛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페인에 도착해 전장을 둘러보며 눈앞에서 폭격의 참상을 목격한 베수는 분노했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현대전의 의료체계가 가진 중대한 결점을 발견한다. 부상병들은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면 심각한 출혈과 그로 인한 쇼크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버렸다. 베수는 이동 수혈부대를 만들어 전쟁터에서 수혈을 시도하기로 했다. 수혈만 해주면 출혈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부상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 그 제안에 따라 최초의 이동 수혈부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피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헌혈을 해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혈부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3일 동안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마드리드 시민들에게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 사흘째인 마지막 날,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던 베순에게 한 의사가 뛰어와 창밖을 가리켰다. 바깥에는 2,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 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어났다. 베스는 부상병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혈이 필요한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다. 전쟁터란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사나이가 이 스페인의 전쟁터에 나타나 인류의 상식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베스는 마드리드에 전쟁과들을 위한 어린이 마을을 세우고 미국과 캐나다 시민들에게 공화국 스페인의 곤경을 호소하고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와 강연 여행을 다닌다. 그 무렵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팽창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일본에 대항해 반침략 투쟁을 전개하던 참이었다. 중국은 스페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었다. 강연 여행을 마친 베스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의료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의료 봉사대에 자원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 머문 홍콩에서 그는 이혼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홍콩을 벗어나자마자 그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특파원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스페인에 갔다 왔다고 해서 이제는 그저 옆에서 편안히 구경이나 해도 괜찮다는 어떤 특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오.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스페인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소.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거요. 평생 동안 나는 당시 목도했던 비참한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고통을 다시 느낄 것이요. 나는 살인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모순을 묵과하기를 거부하오. 나는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태만한 탓에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소. 내가 중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 장소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이요. 또한 나의 능력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베스는 살아있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대륙에서 그는 혼자서 연안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도중에 철로가 끊어져 나귀의 짐을 싣고 도보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을 던지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높이에서 남진하는 일본의 폭격기가 지나갔다. 1938년 3월 베스는 연안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군의 후방에 위치한 진찰기지구로 파견되었다. 이제 나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엄청난 투쟁의 고원하고도 묘한 맛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중국 군인들에게는 투쟁의 의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들은 일본군에게서 빼앗은 총을 사용하고 죽은 일본인 병사가 입던 옷을 입었다. 무엇보다 부상병들을 치료할 제대로 된 병원 시설이 없었다. 수술실도
수술 도구도 없었다. 쓰고 난 붕대도 빨아다가 재차 3차 사용했다. 상처를 꿰매는 실도 마을에서 쓰는 평범한 실이었으며 지방의 제조업체에서 만든 의약품들은 효과가 의심스러웠다. 병원 요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뱃수는 마을의 절을 개조해 시범병원을 세우고 간호병과 군의관을 위한 병원 부속 학교를 만들어 틈틈이 강의했다. 헌혈을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피를 뽑아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루에 10건이 넘는 수술을 하고 밤에는 의료 요원들을 위한 의학 교재를 집필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몸은 몹시 피곤하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내게 있었던가. 나는 지금 아주 대만족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매 순간 활기차게 일하는 데다 모두들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돈 같은 것은 지금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곳 사람들은 바로 인류라는 계급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잔악행위를 겪었으면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고 있으며 처절한 쓴맛을 보았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지독한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인내와 낙천적 태도와 조용한 지혜를 알고 있다. 나는 정말이지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간과의 싸움, 초인적인 활동, 돕고 창조하고 지도하는 기쁨 속에서 뱃수는 10사람 몫의 일을 해냈다. 부상병들은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목숨을 잃고 있었다. 그 시간을 붙잡기 위해 그는 전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기동 의무대를 조직했다. 그때부터 군인들 사이에서는 백군에 대한 전설이 생겨났다. 지칠 줄 모르는 사나이,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는 사나이, 처음 만난 부상병에게 우리 아들이라는 중국어를 건네는 사나이, 부상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하얀 얼굴의 사나이, 그가 바로 백군이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부탁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책 3권과 신문과 잡지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실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루즈벨트가 아직도 미국 대통령입니까? 프랑스에서는 인민전선정부가 아직도 집권하고 있습니까? 스페인 사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 뜨기 전에 이동해 전장에 도착하는 즉시 검진과 수술을 실시하고 잠깐 눈을 붙인 뒤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뱃수는 과도한 수술로 몸을 혹사시키다가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린다. 11월, 그는 수술 중에 손을 베이고 말았다. 빨리 후퇴하라는 보고를 받고도
최후의 순간까지 수술을 감행하다가 생긴 일이었다. 아주 작은 상처였지만 얼마 뒤 그는 쓰러졌다. 폐혈증이었다. 감염 부위가 이마까지 번져 있었다. 말 위에 탄 베수는 난 괜찮아 를 연신 반복했지만 다음 전투지에서 또다시 쓰러진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예감한 그는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서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절대로 보정, 천진, 북평 같은 도시에서 사지 말기 바랍니다. 그곳의 가격은 상해나 홍콩보다 2배나 비쌉니다. 그들에게 내가 정말 행복했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지난 2년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외로움도 느꼈지만 저는 이곳에서 최고의 생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서를 끝마치자 맥이 풀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져 뒹굴었다. 1939년 11월 13일 이것이 그의 2번째 죽음이었다. 세균이든 사회체제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좀먹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온몸으로 맞섰던 휴머니스트 노먼 베순. 그가 거쳐간 마을 구석구석마다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오늘날 그는 중국 근대사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모택동은 그의 동료들에게 우리는 한 인간의 서거 이상의 것을 통곡합니다 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닥터 노먼 베수는 이른바 실명소설인데 한 의학도의 희생적인 인간애가 수행자인 나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한다. 의학도라면 소설 동의보감과 함께 꼭 읽어둬야 할 책이다. 그리고 책 뒷표지의 추천사에 이렇게 썼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닥터 노먼 베순을 읽어보라고 한다. 자신의 직업에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쏟고 있는 주인공의 삶이 전류처럼 우리 가슴에 전해온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 현재의 삶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1952년 메스 검 닥터 노먼 베순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리틀 브라운 앤 컴퍼니에서 처음 발행된 이 책은 세르비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를 비롯해 19개의 언어로 출판되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널리 출판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실천문학사에서 1991년 12월 천희상이 번역해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는데 출판과 함께 대학가에서부터 먼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2001년 6월 같은 이가 개역하여 재출간되었으며 실천문학사의 역사 인물 찾기 시리즈 첫 번째 권에 자리했다. 이 시리즈는 체게바라 평전, 스콧 니어링 자서전, 간디 평전,
비노바 바베, 노신 평전, 밥 딜런 평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